완전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방탄 뭐 이럴 일이 나오진 않겠지만 방탄이 없어도 돼라는 수준까지 사실 온 거잖아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만 조심스러우시네요. 예. 저도 순간 쎄했습니다. 그래서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출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아주 좋고요. 야근하면서 들어도 아주 좋고요. 물론 일찍 퇴근하면 더 좋습니다만 그리고 쉬는 날 멍 때리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그때 아웃스탠딩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 시작하기 앞서 또 이번에도 뭐 두 가지 광고 사안이 있습니다. 공지 사항에 가깝죠. 예, 첫 번째는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웃스탠딩 유튜브 포스팅이 올라오고 나서 3일 안에 댓글 달아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다 1개월 이용권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웃스탠딩과 함께 하면서 커리어 파워도 늘리시고 그리고 고급 정보도 얻으시고 재미있는 포스팅 많이 보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브랜디드 콘텐츠 PPL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6월달에 맞아요. 6월달에 바로 이게 하나 너무 즐겁네요.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그 많은 그런 대기 수요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주 잘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연락을 하면 좋나? 어디로 하면 되죠? help@outstanding.kr로 그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그 응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혜님이 스피커가 돼가지고 스피커가 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저희가 한 2달 동안 계속 기업들의 감사 보고서를 쭉 훑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기업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솔직히 하이브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렇죠. 없겠죠? 그렇죠. 예. 아마 뭐 하이브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걸 넘어서 뭐 지금 뭐 명실상부 엔터업계 1위잖아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많은 그 사업 성취와 그런 게 나오고 그게 또 최근에 실적으로도 계속 반영되고 맞아요.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 실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죠. 예. 그 2022년 실적 보고서도 나왔고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게 되게 2023년 1분기 실적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약간 스포일러를 미리 이렇게 때리자면 갑자기? 그 방탄소년단 그게 굉장히 많이 무색해졌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과 나왔냐가 그쵸 맞아요. 그 방탄소년단이 거죠. 팀 활동을 2022년 6월에 중단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22년 상반기에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영향이 굉장히 큰데 2023년 1분기는 사실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내역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살펴보면 굉장히 알찬 시간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실적이 어땠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그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하이브를 모르시는 분은 없지만 하이브가 얼마나 사업적인 성과를 냈는지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한 게 하이브의 최근 5년간 실적 그래프인데요. 일단 그래프 그림을 딱 보면 정말 아름답죠. 그렇죠. 뭐 이 정도의 성장 속도는 그냥 로켓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매출만 볼게요. 2018년도에 3,013억 원, 2019년에 5,872억 원, 2020년에 7,962억 원, 그리고 2021년에 마의 1조 원을 꿈의 1조 원이죠. 마의 1조 원이자 꿈의 1조 원. 진짜. 근데 제가 지금 표에는 안 나왔는데 2016년에는 매출이 352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10년도 안 됐는데 매출이 30배가 훨씬 넘게 성장을 한 거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토리다. 이게 방시혁 의장님이 뭐 정말 경영에 있어서는 거의 뭐 천부적인 재능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고 엔터기업의 수장이 엔터기업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엔터기업의 수장이 사실 물론 감이나 이제 재능을 보는 눈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되게 자본 시장에도 되게 밝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게다가 되게 상당한 게 영업이익률도 되게 준수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1조 원 매출이 넘은 시점에서도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기록을 해왔어요. 이게 정말 너무 대단하다. 보통 뭐 이렇게 쭉쭉쭉 성장한다면 뭐 쿠팡처럼 뭐 선투자 명목으로 그냥 이게 막 때려 붙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이렇게 이익을 내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쵸, 이게 제일 너무... 좋은 겁니다만 약간 이게 또 용과 같은 거죠. 현실에서 보기 너무너무 어려워. 네, 그쵸. 꿈꿔야지만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동물 혜태 같은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서양에서 유니콘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가파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모두가 알다시피 방탄소년단의 인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는 사실 방탄소년단에서 그들의 활동에서 비롯된 매출이 거의 막 95% 이상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이브가 정말 영민하게 움직이고 비즈니스를 너무너무 잘한 것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가령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엔터 기업들이 다 역성장을 하거나 성장세가 조금 꺾이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천재지변이니까. 근데도 하이브만큼은 이 가파른 성장 곡선을 계속 지켜나갔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천운도 따랐지만 하이브도 정말 잘했다라고 볼 수가 아마 뭐 있습니다. 코로나 때 성장한 거는 뭐 위버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맞습니다. 잘 투자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죠. 위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위버스 얘기 나오는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방탄의 활동에서만 비롯된 수익이 아니라 정말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위버스 만들어서 뭐 사실 하이브의 멤버들뿐 아니라 되게 다양한 소속사의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데려왔죠. 그리고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해서 여러 가지 활로를 모색하려고 길을 좀 열어놓고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하이브가 그냥 방탄소년단만 빼놓고 봐도 그냥 하나의 스타트업이라고 놓고만 봐도 아 정말 놀랍도록 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인기와 트래픽을 돈으로 바꾸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이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뭐 이건 찬사를 뭐 100번 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 또 다른 측면으로 그 하이브가 되게 이례적으로 벤처 투자를 받았고 맞아요. 그걸 굉장히 잘 회수를 시켜줬고 네. 또 중간중간 이런 자본의 힘을 잘 활용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면 굉장히 이게 좋을 것 정말 같은데. 똑띠다. 옛날 어르신님 말씀하신 똑띠다. 자금 유치를 굉장히 너무 잘했어요. 똑띠가 무슨 뜻이에요? 똑똑하다고. 사투리가 사투리 부산 사투리인가요? 어디 사투리죠? 경상도인가? 아무튼 그 말씀하신 대로 2011년, 2012년에 처음으로 SV 인베스트먼트로부터 40억 원의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LB 인베스트먼트, 레전드 캐피탈, 넷마블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까지 되게 다 합쳐서 한 3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계속 유치를 했어요. 이게 일단은 회사가 처음부터 투자의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엔터 기업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받은 데가 요즘은 좀 그래 나오고 있지만 많이 없거든요. 이게 되게 똑똑하고 그리고 방탄소년단도 활약상을 했지만 일단 방시혁 창업자에 대한 시장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령 뭐 옛날에 맨 처음에 투자하신 투자사분들 인터뷰 같은 거 찾아보면 그때는 막 방탄소년단이 막 지금 위상이 당연히 아니었는데 아 뭐 방시혁 창업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되게 여실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0년에 하이브가 10조 원 규모로 상장을 하면서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공모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초기에 투자했던 투자사들의 엑시트도 되게 많이 뭐 구주 인수나 여러 방법으로 통해서 되게 엑시트도 되게 잘 이루어진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정말 또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정말 코로나 딱 터지고 유동성이 폭발할 때 그때 어떻게 정말 상장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운도 좋았고 네. 그리고 또 뭐 시장 레퍼런스를 언급하셨지만 근데 초기 투자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방식 그 창업자라든지 뭐 아니면 하이브가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을 맞아요, 거예요. 아마 맞아요. 강남 스타일보다는 낫다 한 이 정도일 텐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초기 투자사들의 레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뭐 완전 탑티어는 아니었던 그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성과를 하나하나씩 밟아서 올리면서 계속 시장 레퍼런스를 끌어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네. 또 우리가 아까 좀 이야기 많이 했었던 게 과연 방탄소년단에 대한 그런 비중과 그리고 요게 좀 많은 매출이 쏠려 있다는 네, 거 이것도 좀 맞아요. 언급할만 하는데 한데 좀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너무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2018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는 이제 하이브가 아니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거의 포트폴리오가 극도로 편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 빅히트의 매출원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 거의 하나였고 당연히 방탄소년단의 활약상에 너무 기대고 있었어요. 거의 매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 이상이 방탄소년단으로부터 기인이 된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한 2021년, 2022년 요때쯤에는 이제 회사 측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그래도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65%까지 많이 낮췄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아, 네. 그래서 하이브가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찬사 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공격 혹은 좀 시험대 위에 올랐죠. 그 네. 약간 뭐랄까 우려를 받았던 게 너희들은 그냥 방탄소년단의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첫 번째로 여러 엔터테인먼트들을 되게 많이 인수를 했죠. 그렇죠. 네. 뭐 가령 걸그룹 여자친구 지금은 해체를 했지요. 거기 여자친구가 속해 있던 소스뮤직 그리고 세븐틴 보이그룹 세븐틴하고 뉴이스트 등이 속해 있었던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래퍼 및 프로듀서인 지코가 속해 있는 KOG 엔터테인먼트 요런 유력한 작은 엔터테인먼트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때 대한민국 들었다 놨던 뉴스 저스틴 비버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한 이제 되게 유명한 팝스타들이 속한 이타카 엔터테인먼트를 거의 1조가 넘는 가격에 인수를 하기도 했죠. 또 이제 다각화하기 위해서 했던 게 두 번째로 했던 게 일단은 뭐 여러 소속사를 데리고 오더라도 결국엔 하이브가 자체적으로 새로운 좋은 그렇죠. 아이돌들을 만들 만한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그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네, 그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를 했어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의 전 비주얼 디렉터로서 거의 뭐 K-팝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는 찬사를 듣는 미니진 씨를 하이브가 영입을 했죠. 그 아시다시피 미니진스가 대표로 있는 아도어에서 뉴진스라는 굉장히 걸출한 신인 걸그룹이 나왔죠. 또 세 번째의 노력은 뭐였냐? 비즈니스를 정말 말 그대로 다각화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계속 나오고 있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런칭한 것부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 방시혁 의장이 위버스를 정말 많이 얘기를 한 게 우리 하이브는 기존 엔터테인먼트랑 다르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한 걸로 맨날 위버스를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이브가 2020년 상장 당시에 그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비슷한 기업들을 뭐 이제 YGSM 해야겠죠. 내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딱 생각했을 때 엔터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YG나 SM이나 뭐 JYP 정도를 피어 그룹에 넣을 줄 알았는데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 IT 거대 기업을 피어 그룹에다 넣어가지고 되게 좀 뭐야 막 사람들이 뭐야 이랬는데 이제 그때 하이버가 얘기했던 게 우리는 그냥 단순한 엔터 기업이 아니다. 우리는 되게 IT에 힘을 주고 있고 그 증명하는 게 위버스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 분명히 약 네. 판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맞아요. 하지만 약 판 게 아니었어요. 네. 이게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하이브 행보를 보면 그때 그냥 기업 가치를 좀 높게 받으려고 약을 판 게 아니었다라는 거에서 되게 놀라움을 많이 그렇죠. 느껴요. 대본을 쓰면서 놀라움을 느꼈는데 이것도 자세히 풀어드릴 건데 그 외에도 뭐 게임, 교육 같이 하이브의 엄청난 IP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부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술 스타트업들도 인수하고 또 네이버, 두나무 같은 거대한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사업적으로 되게 협력도 잘했고요. 그러니까 뭐 두나무랑 지분을 섞었죠. 두나무가 하이브의 지분 5.7% 정도 취득하고 하이브도 두나무 지분 한 2.5% 정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합작 법인도 같이 만들기로 했다고 했고 또 네이버랑은 워낙 친밀하잖아요. 하이브가. 그래서 위버스가 가령 네이버가 운영하던 브이라이브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정말 슈퍼앱으로 거듭났고 또 반대로 최근에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케이크라고 있어요. 거기가 하이브의 그 교육 회사였던 하이브 에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업을 다각화하고 소속된 그 아티스트들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M&A 잘했다. 두 번째 새로운 프로덕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새로운 아이돌을 잘 런칭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쉬운 거지. 그럼요. M&A 하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보통. 그리고 다 나가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프로덕트 하잖아요. 욕 먹으면서 보통 접혀요. 맞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내놓잖아요. 니들 이제 돈도 올랐냐고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순인데 네. 이거를 굉장히 말이 쉽지만 이걸 네. 성공적으로 했다는 게 물론 그만큼 방탄소년단이 기세가 정말 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엄청났기 때문이었지만 그걸 잘 활용하고 정착시킨 것도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맞아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게 너무 그 꼭 다뤄봐야 될 네. 뭐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네.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작년에 네. 방탄소년단이 자체 채널에 나와가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앞으로 뭐 같이 계속 할 수 있을까? 뭐 이게 좀 약간 좀 애매한 메시지를 줘서 뭐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도 아니고.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걸 다룬 이유는 물론 그분들의 엄청난 고뇌라든지 고민이 있는 그런 영상이기도 하지만 하이브의 기업 가치에 정말 엄청 영향을 미치는 맞아요, 이슈이기도 맞아요. 했습니다.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네. 이야기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2022년 6월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멤버들이 나와서 약간 회식하는 바이브로 그쵸, 이제 얘기를 하다가 토로하다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우리 팀 활동은 당분간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때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팍팍 깎여서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이 2조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너무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비판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게 하이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회사 매출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이슈를 그런 식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랬고 경제 전문가들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1시간짜리 예능 콘텐츠로 이렇게 내보낼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저는 느꼈던 게 투자자분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정말 맞는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팬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있어요. 경제는 알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모른다. 뭐 이런 네. 거죠. 특성은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팬덤 비즈니스는 결국 팬덤의 마음을 달래줘야 돼요. 그렇죠. 사실 팬덤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BTS가 팀 활동을 안 한다는데 그렇죠. 배신감 느끼고 근데 이걸 먼저 다독여줘야지만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이브가 정말 그냥 최선의 수였어요. 제가 보기엔. 왜냐면은 그 영상이 나오고 나서 대체로 분위기가 막 배신감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 좀 얘네도 사람이니까 쉬어야지. 이런 호의적인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팬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 하이브는 어쨌든 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수익이 그렇죠. 나오고 그거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브 입장에서는 공분을 사는 게 아니라 공감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하기야 뭐 이걸 뭐 공시로 띄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가트에다가 갑자기 잠깐 팀 시기로 활동 준다. 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방식 의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건 또 얼마나 비판을 받겠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마치 뭐. 가장 진솔한 방식으로 그냥 잘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거 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게 방탄소년단이 예전처럼 칼군무를 추고 8명인가요? 뭐 좀 7명. 7명인가요? 어쨌든 그 7명이 정말 굉장히 엄청난 그런 열정과 젊음, 막 무서운 줄 모르는 그 힘을 가지고 무대를 보는 거는 좀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그럴 수 생각은 있죠. 네.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잠깐 서자면 물론 저도 정확한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이가 점점 차가고 그 아이돌이라는 것을 벗어날 시점이 되고 이제 진짜 뮤지션으로 바뀌어야 될 뭐 그런 시점이 된 맞아요. 거거든요. 본조비가 뭐 예전에는 정말 보이밴드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뮤지션이 된 것처럼 그들도 아마 그런 걸 보고 싶었을 그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회사의 굳이 뭐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뭐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맞아요. 위대한 뮤지션이 네네. 될 수도 있는 거고 각각 개별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저도 그때는 이거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하이브의 기업 가치를 이게 흔들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근데 진짜 어리석었던 것 같고 지금 돌이켜 보면 굉장히 잘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것만으로 결코 기업 가치의 하락을 논한 거는 굉장히 좀 성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당시에 기사를 썼는데 제가 당시에 기사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되게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근데 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정말 그 BTS의 회사였기 때문에 하이브가 그렇죠. 좀 그랬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2022년 네. 실적이 뭐 방탄소년단의 활동 종료가 뭐 바로 반영된 건 아니지만 그때도 활동을 하긴 했었죠. 네네. 하지만 좀 그게 색깔이 좀 옅어지는 그때 맞습니다. 첫 해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뭐 뉴진스도 나오고 이런 것 같은데 좀 2022년 실적은 좀 어땠나요? 예, 네, 그런 일단 관점에서. 표를 가져왔는데요. 2021년과 2022년의 실적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비교를 해놨어요. 일단 보면 2022년 실적 평가하려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하이브의 2022년 매출은 1조 7,761억 원, 영업이익은 2,369억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인 2021년의 매출은 1조 2,559억 원, 영업이익은 1,902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성장세가 매출의 성장세가 41%인데 사실 이미 1조 규모의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영업이익률을 현재 13% 정도로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비즈니스 모델도 다양하고 네. 그리고 뭐 소속 아티스트들도 다양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출 구성표를 가져왔는데요. 매출 주요 구성을 살펴보면 일단 음원 수익의 비중이 31.08% 5,519억 원으로 가장 큽니다. 엄청나네. 예, 진짜. 엄청나죠, 진짜. 예. 정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억소리 나죠? 예. 그다음으로 또 음원하면 굉장히 배고픔, 뭐 굉장히 이렇게 뺏기는 거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와 이걸로 네. 물론 자체 퍼블리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르게 네. 다른 것이겠지만 상당하죠. 대단하네요. 예. 그 다음으로 MD 상품이랑 IP 라이센싱 수익이 22.27% 3,955억 원으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정말 대단하네 이것도. 네. 뭐 H.O.T 향수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정말. 야.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오지? 예. 그 다음에는 영상 콘텐츠와 출판물의 수익이 19.23%로 3,415억 원. 그 다음으로 콘서트, 팬미팅 등 공연 수익이 14.54%로 2,58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대단해요. 근데 이 중에서 2021년 대비해서 가장 늘어난 항목은 바로 공연 수익입니다. 2021년 공연 수익이 452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한 3.61% 정도의 비중에 불과했는데요. 2022년에는 공연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4.54% 2,581억 원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죠. 이거는 뭐 모두가 짐작하다시피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화 되면서 공연 시장이 다시 살아난 덕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사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LA랑 서울이랑 라스베가스에서 투어를 진행했고 저도 갔었거든요. 진짜요? 예. 서울에 사고 저도 갔었거든요. 그렇군요. 그 얘기 안 해주시잖아요. 얘기했어요. 얘기했나요? 관심이 없으시네. 대단하십니다. 제가 예. 엄청 난리를 폈는데. 아무튼 그 저가 여기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소속사에 엄청난 또 인기 아이돌이 한 명 있죠. 세븐틴. 세븐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 세븐틴의 국내외 투어랑 팬미팅으로 인한 공연 수익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는 있지만 아직 뭐 공연을 할 만한 이제 짬이 아직 안 찬 가수들도 있죠. 뭐 가령 르세라핌 뉴진스,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프로미스나인 같은 소속 가수들도 투어 공연은 못했어도 무대 공연을 또 단건으로 뛰거나 팬 사인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수익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대비해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늘어난 항목이 음원 수익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가온 차트, 지금 서클 차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차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린 아이돌의 음반은 방탄소년단의 프루프인데요. 이게 공식 집계로 348만 장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로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세븐틴도 음반을 상당히 잘 팔았는데요. 2022년에 가장 많이 판 아티스트 3위가 바로 세븐틴의 네 번째 앨범인 Face the Sun이었습니다. 이게 286만 장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저도 놀랐던 부분인데 투모로우바이투게더라는 그 약간 방탄의 동생 그룹이라고 불리는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180만 장을 팔았더라고요. 대단하죠. 뒤에 핫하다고. 예. 그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었잖아요. 맞아요. 예. 방탄에 이어서. 예. 이게 진짜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보이그룹이 좀 약간
일종의 놀리는 걸로 방탄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는 뚫리지 않는 수정가. 농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 싶고요. 네. 그리고 르세라핌도 75만 장, 45만 장씩 팔았고요. 뉴진스도 신인 걸그룹으로서 53만 장을 팔면서 순위에 이름 올린 바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이브의 경우 방탄소년단도 물론 너무 잘했지만 세븐틴도 너무 잘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이 약간 간판 가수인데 이 둘보다 화제성이 덜한 가령 투바투 같은 가수들도 실물 음반을 굉장히 잘 팔았다. 그리고 뉴진스 르세라핌도 신인 걸그룹 치고는 정말 음반을 잘 팔았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엄청나죠. 따봉. 굉장히 눈부신 성과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의론자 여전히 있는 그 비판론자들은 야 니네 이거 방탄소년단 그래도 서울까지 라스베가스 투어 뛰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럴 수 있죠. 좀 만약에 이거를 좀 해소하려면 어떻게 보면 올해 네. 1분기에 방탄소년단의 맞아요. 의존도가 거의 완벽하게 벗어난 네. 그런 시기였는데 23년 1분기는 좀 어땠나요? 예.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방탄소년단은 팀으로 활동한 내역에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은 2023년 1분기 실적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의 전체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의 2023년 1분기 매출이 4,106억 원이거든요. 근데 하이브의 2022년 1분기 매출은 2,849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퀀텀 점프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없어도 네, 맞아요. 좀 그 이유가 뭔지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에 대해 네.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2023년 1분기 매출 중에서는 음반하고 음원의 매출 비중이 44.8%로 1,842억 원 가장 높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출판물 매출이 21.25% 872억 원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MD 상품이랑 IP 라이센싱 매출이 16.78% 689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2022년 1분기 실적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1분기 음반 매출은 646억 원, 공연 매출은 613억 원, MD 상품 및 라이센싱 매출이 682억 원이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 1분기랑 2023년 1분기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주요 항목의 매출이 모두 다 크게 늘었고요. 특히 음반하고 음원 수익이 3배 가까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반 음원 수익이 어쨌든 절대적 맞습니다. 아니면 혹은 굉장히 그걸 이끌었다는 거의 절반 건데, 가까이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좀 누가 그렇게 좀 잘 팔았나요? 예. 일단 세븐틴의 10번째 미니 앨범이 300만 장 넘게 팔렸는데요. 그 얼마 전 용식님이 저한테 세븐틴 손오공 들어봤냐? 그래서 제가 못 들어봤다. 아니 이거 왜 못 들어봤냐라고 쿠사리를 주셨거든요. 그 손오공도 이제 이 앨범의 수록곡이죠. 여기 초동 판매량이 어마어마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고요. 여기에다 이제 세븐틴의 유닛이죠. 멤버 몇 명끼리 유닛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석순이란 유닛이 있는데 여기도 57만 장을 넘게 팔았고요. 그리고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190만 장을 또 팔았더라고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바투가 사실 국내 인지도가 여전히 뭐 그렇게 높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음반 판매량이 너무 높다. 이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국내에서의 인기 체감도랑 실제 음반의 판매 영향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투바투의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멤버인 지민군과 슈가님이 이제 앨범을 내는데 각각 또 100만 장이 넘게 또 잘 팔았어요. 이제 또 지민 씨는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둘 다 이제 팀이 아니고 단독으로 이제 되게 해외 유명한 토크쇼도 막 나가서 막 영어로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아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뉴진스도 그 상반기에 되게 활약을 했죠. 70만 장 넘게 팔았으니까 정말 신인 걸그룹으로선 정말 큰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원래 걸그룹이 체감되는 화제성이나 인기에 비해서는 사실 음반 판매량이 저조하다는 게 통설이었거든요. 수익도 좀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그거를 깨는 걸그룹들이 블랙핑크부터 그렇죠.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진스도 그걸 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팀 활동 내역이 없는 2023년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을 굉장히 좋게 잘 냈고요. 그 이유는 하이브에 소속된 다른 가수들이 실물 음반을 엄청 많이 팔아 제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게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탄의 소속사, 맞아요. 방탄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과 실적을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을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방탄 뭐 이럴 일이 나오진 않겠지만 방탄이 없어도 돼라는 수준까지 사실 온 거잖아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됩니다만 조심스러우시네요. 예. 저도 순간 쎄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다. 너무 그리고 대단하죠. 완벽한 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대 교체에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세대 교체 좀 말이 안 되나요? 약간 뭐 어쨌든 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이브가 우리가 어쨌든 업계 1등이라는 건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정말 업계 1위가 맞는지 맞다면 정말 어느 수준이나 압도적으로 1등인지 현재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SM, YG, JYP는 현재 뭐 하고 있는지 한번 경쟁 구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K-팝의 활황이 굉장히 글로벌한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엔터 기업들이 2022년에 상당한 호재적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K-팝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진 거는 이제 너무 다들 느끼실 거예요. 가령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만 해도 최근에 세계 최고의 음악 축제인 코첼라에서 무려 헤드라이너로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했잖아요.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저 보면서 진짜 계속 주먹 입에 물고 울면서 봤거든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리고 JYP의 보이밴드인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인기가 정말 대단하대요. 막 제2의 방탄이라 불리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하이브가 진짜 그렇게 압도적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하이브랑 최근까지 가장 여러모로 끈끈했던 그렇죠. 터줏대감 SM 엔터테인먼트의 2022년 실적을 볼게요. 일단 2022년 매출이 8,507억 원, 2022년에 영업이익은 910억 원입니다. 2021년에는 매출 7,015억 원, 영업이익이 675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022년에는 매출이 21%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5%가 늘었습니다. 일단 성장세 뭐 그런 거 다 준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이제 회의론자이기 때문에 카카오에 인수된 뒤에도 이 상승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 지금 SM이 굉장히 체질 개선 빡세게 하고 있고 멀티 레이블 체제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엔터업계에서 되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만났던 관계자분도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이렇게 갈아엎는 건데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저는 이제 빠르게 체질 개선을 하면서 성장세를 지키는 게 가능할지 한번 좀 지켜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YG를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YG가 2022년에 매출이 3,911억 원, 영업이익은 466억 원이었습니다. 그 전년도인 2021년에는 매출이 3,216억 원, 영업이익이 47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은 전년 대비 18%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좀 줄었어요. 그 저는 물론 나쁜 성과는 아니죠. 20% 매출이 성장했으니까. 근데 블랙핑크가 워낙 요즘 글로벌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의외였고요. 지금 이제 YG는 블랙핑크랑 재계약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그냥 여담인데 저는 재계약 뭐 쉽진 않겠지만 가능하진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YG가 재계약의 달인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블랙핑크 입장에서도 지금 팀 해체하기에는 그쵸. 너무 정점에 올라왔기 맞아요.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네 분이 실제로 돈독하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재계약을 잘 할 거라고 보고요. 왜 그 기억이 나요. 이제 이 대본 쓰면서 기억났던 게 그 YG 빅뱅이 옛날에 재계약했을 때 되게 G드래곤이 재계약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굉장히 보였거든요. 엄청 간받고 그 언론 플레이도 솔직히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했죠. 네, 뭐 이제 뭐 토크쇼나 뭐 이런 데 나와서 슬쩍 내비치고 그렇죠. 근데도 결국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보면 아마 얻을 거 충분히 얻고 하셨고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YG의 현재 과제는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하고 이제 새로 나오는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잘 띄우는 게 아마 새 과제겠죠. 뭐 이거 여담이지만 베이비몬스터의 그 모든 영상에 YG 양군이 오랜만에 되게 계속 전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왜냐면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영상이 안 나오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이렇게 좀 뒷방에 계시는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 거 보고 굉장히 힘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JYP는 좀 상황이 어떠한가요? 네, JYP 2022년 매출이 3,458억 원, 영업이익이 966억 원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8%로 어쨌든 빅4 중에서는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렇죠. 자랑하고 있고요. 2021년 매출을 보면 1,938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579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하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78%가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67%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규모는 당연히 뭐 작지만 성장세만 놓고 본다면 빅4 중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JYP 엔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기사로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원더걸스 미국 진출을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행보가 좀 일관성이 있어요. 이제 엔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이제 외식 같은 사업 이런 거 다 접고 안 하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빅4 중에서 가장 유연하게 이 진영 저 진영 옮겨 다니면서 투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항상 영업이익률을 정말 높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제 엔터 기업들이 다 직격탄을 맞았을 때도 JYP는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식님이 JYP를 가르쳐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JYP는 돈을 좀 무서운 줄 알고 사업하는 것 같다. 이거 엄청 칭찬이죠. 근데 저는 그 말에 너무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JYP는 그 뭐 야심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우리가 전 세계를 먹으리 이런 종류의 야심은 안 보이고요. 그냥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조용한 2등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리라 이런 느낌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빅4 엔터사들 중에서 물론 이제 다들 K-팝 시장의 성장으로 저마다 작든 크든 재미를 보았어요. 빅4뿐 아니라 다른 소속사들도 그런데요. 하지만 하이브의 규모와 성장세에 비견할 만한 곳은 현재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K-팝이 엄청 무섭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와중에 하이브가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네. 일단 실적 너무 좋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방탄소년단 그런 어떻게 보면 소속사라는 그런 이미지에서도 완전히 탈피했고요. 네. 경쟁 구도에서 감히 어떻게 보면 하이브의 아성을 허물 만한 사업자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이브는 앞으로 걱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 뭐랄까 리스크위는 뭐 굳이 찾아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 뭐 어느 기업이든 만사 오케이인 상황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국내에는 하이브에 맞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이브한테 위기감을 줄 수 있는 것은 K-팝 시장 그 자체의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너무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K-팝 시장이 잘 나가면 하이브는 가장 큰 수혜자가 돼요. 하지만 K-팝 시장이 꺾이면 그 영향도 가장 선두에서 쳐맞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뭐 것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시장의 흐름은 하이브가 물론 굉장히 큰 회사지만 일개 기업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2023년 3월에 방시혁 의장이 관훈클럽에 나와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발언에 따르면 국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주요 K-팝 회사들이 글로벌 음반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아직 2%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K-팝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도 이렇게 글로벌하게 보면 여전히 2%가 안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나 주류 시장에서 K-팝의 성장률이 최근에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동남아시아는 이제 한류 인기가 되게 꾸준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최근에 K-팝이 역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어요. 이 현상이 왜 그렇게 일어났냐 했을 때 방시혁 의장이 뽑았던 게 일단은 BTS의 부재 때문이다. 왜냐하면 침투도나 인지도 조사를 해봐도 사실은 K-팝 그 자체보다 BTS가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외연이 넓대요. 근데 저는 이건 맞는 것 같아요. K-팝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도 BTS란 단어를 아는 미국인들이 많다. 뭐 이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했던 얘기가 그래서 BTS가 다시 내일 당장 팀으로 복귀한다고 해서 이 현상이 해결될 것이냐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방탄소년단이 사실 뭐 활동 계속했다고 하더라도 인기는 이거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만사 모든 것이 달이 차면 기울고 맞아요. 네. 꽃이 피면 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엔터 산업의 본질이 여태껏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팝스타들과 모든 아이돌과 모든 아티스트의 사이클을 봐도 최정상급의 인기를 몇십 년간 유지하는
경우는 전체의 한 진짜 그렇죠. 1%도 안 돼, 0.1%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걸 속사 알기 때문에 늘 뉴페이스 발굴하고 새로운 아티스트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큰 대세의 흐름과 엔터 산업의 본질이 하이브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말 K-팝이 이렇게까지 강세를 보이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K-팝을 좋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판타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리얼리티가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트렌드가 될 것인지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긴 지금 하네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하이브는 그 선두 주자이고 네.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이자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하이브의 자구책이라고 해야 되죠. 이걸 쭉 보면 덩치를 키우면서 K-팝을 지우려고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발언은 사실 방식 의장도 관훈클럽에서 했던 말인데요. K를 지워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그게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엔터테인먼트 본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발에 그쳤지만 SM 엔터를 인수하려고 했던 것도 그 노력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K-팝 소속사만 이렇게 인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컨트리, 팝, 힙합 같은 여러 장르별로 정점을 찍은 작은 레이블을 계속해서 인수하고 최근에는 이제 라틴 시장 레이블 인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덩치를 키우면서 동시에 하이브가 K-팝 넘어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까지 소속시키려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하이브가 네이버 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SM 경영권 인수 사건을 통해서 카카오랑도 협력 계기를 마련하고 이제 SM 엔터의 아티스트들도 위버스에 입점을 시키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팬덤 플랫폼 위버스의 외연을 계속 확장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의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이브가 되게 똑똑한 게 하이브는 외식 사업 같은 건 안 하는데 그 IP 사업의 본질을 둔 그 곁다리 사업은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가령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버스랑 게임 그리고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했던 사업이었지만 일단 KK에 넘겼으니까 논외로 하고요. 그 제가 아까 위버스의 성과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아까 용식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거 그냥 이렇게 몸값 높게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위버스의 실적이 상당해요. 그 플랫폼의 커머스를 결합한 사업인데 위버스 컴퍼니의 매출이 2019년에는 782억 원, 2020년에는 2191억 원, 2021년에는 2394억 원, 2022년에는 3천억 원을 넘었어요. 307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한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하이브의 전체 매출로 두고 봐도 꽤나 괜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네. 그렇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뭐 이런 곁다리 비즈니스가 어떻게 보면 IP를 이렇게 돈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인 거잖아요. 결국 IP가 제일 중요한 건데 IP가 결국 그 아이돌이라든지 그런 뮤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중요한 판단을 하시긴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뭐 SM도 그렇고 뭐 JYP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그때 좀 시장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했던 거는 미국으로 직접 가가지고 정말 영어로 뭔가 음악도 하고 거기서 한번 직접 부딪혀보자라고 했는데 진짜 다 실패했죠. 다 실패했죠. 진짜 다 근데 실패했죠. 어떻게 보면 방탄소년단이 정말 한국적인 노래, 한국적인 언어 뭐 이런 걸로 그 해외로 나갔고 뭐 자연스럽게 간 거죠. 해외로 나갔기보단 자연스럽게 맞아요. 유튜브라는 걸 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어필이 된 거죠. 만약에 분명히 만약에 방탄소년단이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미국으로 가서 뭐 이렇게 정말 밑바닥 이렇게 했으면 아마 밑바닥으로 끝났을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들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결정해야 될 시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다이너마이트라든지 이런 곡을 이제 영문곡으로 만든 거는 저는 뭐 괜찮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정말 어떤 결정을 한 게 좋을 것인가 뭐 지혜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처음부터 기획 자체를 뭐 글로벌 단위로 할 것인가 아니면 좀 한국적인 걸 지키면서 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만 저는 K-팝의 헐리우드화가 비전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K-팝을 벗어나기보다는 네. K-팝을 더 메인스트림하고 또 이게 주류화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방시혁 뭐 그 창업자께서 누구보다 저희보다 한 100배 많은 인사이트와 고민하고 100배 많은 계시겠죠. 고민으로 하실 거고 어떤 뭐 저도 뭐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게 아직 확언하거나 뭐 이렇게 아주 선언한 건 아니니까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좋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거는 하이브가 되게 모험을 꾸준히 해요.
그러니까 본업 잘하면서 모험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가령 게임 사업이 사실 안 됐거든요. 그렇죠. 하이브 게임 내는 거 다 안 됐는데도 어쨌든 또 리듬 게임 개발했던 슈퍼브 인수해가지고 흡수 합병해가지고 하이브 IM이라고 자회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힘을 주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가 스포톤이라고 해서 이제 보이스 AI 그거 하는 스타트업 인수를 했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뉴스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이브에서 신인 가수가 나온다고 해서 쇼케이스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신인 가수가 아니었고 그 옛날에 있었던 에이트라는 그룹의 이현 씨가 그렇죠. 네 이제 미드낫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데뷔를 한 거였는데 그게 인수했던 슈퍼톤의 그 어떤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뭐 새로운 이현 씨의 새로운 자아를 미드낫이라는 컨셉으로 내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기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웃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재밌어서 웃기는 했는데 저는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시도를 계속 할 수 있고 이게 좀 무서운 점이다. 왜냐면 그냥 다른 엔터 기업들은 사실 그런 시도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시도 잘못했다가 망하면 이제 자금도 소진되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던져볼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잘 먹히면 또 거기서 엄청난 시장이 생길 수 있고 벌써 위버스가 증명을 했잖아요. 위버스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위버스 처음에 그 방탄 팬들한테 진짜 욕 많이 먹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자랑을 하지만 위버스와의 유일한 인터뷰가 아웃스탠딩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개발자분들 되게 고민이 많으셨어요. 근데 어쨌든 벌써 몇 년째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계속 분명히 엄청난 매출을 만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계속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하이브의 힘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진짜 뭔가 또 방탄소년단처럼 하나 엄청난 대운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투모로우바이 투게더가 최근에 빌보드 차트 1위를 네. 찍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너무 놀랐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네. 이게 물론 뭐 그 이후로 블랙핑크라든지 뭐 이렇게 소소하게 찍은 적은 있었지만 정말 1위를 찍은 거는 진짜 오랜만에 또 본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네.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좀 우리나라 K-팝들이 이렇게 빌보드를 이렇게 진출을 하고 더 넘어서 그런 점령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시나요? 점령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저는 물론 어렵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보지 않는 게 그렇죠. 왜냐면 그거 너무 당연한 게 솔직히 우리 싸이 강남스타일이 아마 2위까지 찍고 그렇죠. 뭐 아쉽게 뭐 떨어졌다 막 그랬을 때도 우리 2위가 어디냐라고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지민군도 한번 찍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위를. 그게 물론 1위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그걸 찍는 분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방탄소년단뿐 아니라 스트레이키즈도 한번 찍었던 걸로 알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처음이 어렵지. 그리고 저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 사실 그때부터는 그렇죠. 뭐 공식이 생기니까. 네네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보드가 가요 탑10이 되는 그날 때까지 같이 화이팅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하이브에게는. 예. 너무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네. 시장을 만들고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일단 응원을 보내고 싶어요. 이런 뭐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고 정말 엄청난 혁신과 그런 그 방향성을 보여준 하이브에게 뭐 찬사를 보내고요. 정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저희 아스쇼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좋은 주제 가져오시고 또 이렇게 많은 준비해 주시고 잘 이야기해 주신 지혜님께 감사드리고요. 아스쇼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주제, 더 재밌는 주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